저는 58살 한유진입니다. 중학교에서 30년 넘게 국어를 가르쳐 온 교사였죠. 지금은 퇴직하고 작은 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이런 자리에서 제 이야기를 털어놓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저희 집은 평범한 가정이었습니다. 남편 동철과 결혼한 지 30년이 넘었고 딸 소희가 하나 있어요. 동철은 지역 건설회사에서 임원으로 일하고 있고 소희는 변호사가 되어 로펌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죠. 겉으로 보기엔 부족함 없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가정에는 보이지 않는 상처가 있듯이 저희 가정에도 깊은 상처가 하나 있었어요. 바로 제 여동생 유라와 관련된 일이죠. 유라는 저보다 3살 어린데 어릴 때부터 정말 예뻤습니다. 큰 눈에 오똑한 코, 하얀 피부까지 어디를 가도 사람들이 돌아볼 정도였어요. 저는 성실하고 공부 잘하는 맏딸이었지만 유라는 그 아름다운 얼굴로 사람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았죠. 부모님도 유라를 더 예뻐하셨고 저는 자연스럽게 뒷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언니라는 건 그런 거니까요. 유라는 항상 쉬운 길만 택하려 했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누군가에게 의존하려 했고 책임지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어요. 저는 언니로서 늘 유라를 감싸주고 도와줬죠. 용돈이 부족하면 제 것을 나눠주고 숙제를 못했을 때도 대신 해주곤 했습니다. 그게 제 역할이라고 당연히 생각했으니까요. 유라가 대학에 들어가고 나서도 마찬가지였어요. 학비가 부족하면 제가 아르바이트를 해서 보태줬고 연애 문제로 울고 있으면 밤새 달래주기도 했죠. 저는 그저 언니로서의 도리를 다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25년 전 갑작스럽게 유라가 연락을 끊고 사라졌어요. 아무런 말도 없이요. 저는 그때 막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소희를 임신 중이었습니다. 언니, 나 잠깐 여행 좀 다녀올게요. 그게 유라가 저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이었어요. 그 후로 연락이 완전히 끊겼죠. 전화도 받지 않고 집에도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유라가 왜 갑자기 사라졌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임신한 몸으로 학교 일과 살림을 동시에 해야 했기 때문에 깊이 생각할 여유가 없었어요. 그 후로 25년 동안 저는 평범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집에서는 가정을 돌보며 소희를 키웠죠. 동철과의 사이도 그리 나쁘지 않았어요. 열정적이지는 않았지만 안정적이었고 서로를 존중하며 살아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언젠가는 밝혀지게 마련이에요. 그 끔찍한 진실이 제 앞에 나타날 줄은 그때 몰랐죠. 그날의 일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소희가 28살이 되던 해 가을이었어요. 소희는 대형 로펌에서 변호사로 일하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죠. 저는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녁 소희가 집에 들어오자마자 이상한 표정을 지었어요. 평소보다 얼굴이 굳어 있었고 뭔가 불편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소희야, 무슨 일이야? 표정이 안 좋네. 엄마, 오늘 회사에 새로 들어온 인턴이 있는데요. 뭔가 이상해요. 소희는 가방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그 인턴의 이름이 정하은이라고 했어요. 순간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정하은이라는 이름에서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그때는 단순한 우연이라고 생각했죠. 그 사람이 어떻게 이상한데? 글쎄요, 저한테 계속 도발적인 말을 해요. 마치 저를 아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은근히 비꼬는 거예요. 소희의 말을 들으며 저는 왠지 모를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그냥 신경 쓰지 말라고 했어요.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며칠이 지나자 소희의 표정은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매일 집에 와서는 그 정하은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했어요. 하은이 계속해서 소희를 의식하며 도발적인 행동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소희가 평소보다 더 늦게 집에 왔어요. 얼굴이 창백했고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급히 소희에게 다가갔죠. 소희야, 무슨 일이야? 얼굴이 왜 이렇게 하얘? 소희는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당황해서 소희를 안고 등을 토닥여 주었죠. 엄마, 그 정하은이요. 오늘 저한테 이상한 말을 했어요. 아버지에 대해서요. 그 순간 저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설마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하지만 여전히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소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하은이 오늘 점심시간에 소희에게 다가와서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언니, 우린 아빠가 같은 사람이네요. 혹시 성이 정씨 아니에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25년 전에 갑자기 사라진 유라, 그리고 지금 나타난 정하은. 하은의 나이를 계산해 보니 딱 맞아떨어졌어요. 저는 그동안 숨겨왔던 진실을 소희에게 말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혼자 감당할 수 없었거든요. 소희는 제 딸이고 이 상황을 이해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소희와 함께 거실에 앉아 25년 동안 숨겨왔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지만 이제는 말해야 할 때라고 생각했어요. 그날 밤 저는 소희와 함께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소희의 떨리는 손을 잡으며 25년 동안 가슴 깊이 묻어두었던 진실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말문을 열기까지 한참이 걸렸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소희는 제 앞에서 눈물을 글썽이며 기다리고 있었고 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소희야, 엄마가 지금까지 숨겨온 이야기가 있다. 너무 충격적일 수도 있지만 이제는 네가 알아야 할 때가 온 것 같아. 소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제 손을 꽉 잡았어요. 그 따뜻한 온기가 저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어 25년 전의 일부터 차근차근 말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소희를 임신하고 있을 때의 일이었어요. 제가 입덧이 심해서 거의 한 달 동안 제대로 일어나지도 못했습니다. 동철은 회사 일로 바빴고 저는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했죠. 그때 유라가 저를 도와주겠다며 집에 자주 왔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고마웠어요. 언니를 걱정해서 와주는 동생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유라는 제가 못하는 살림을 대신 해주었고 동철의 식사도 챙겨주었습니다. 저는 그저 감사할 뿐이었죠. 하지만 그 감사함이 얼마나 순진한 생각이었는지 그때는 전혀 몰랐습니다. 유라와 동철 사이에서 뭔가 미묘한 기류가 흐르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어요. 어느 날 저녁 제가 잠시 병원에 갔다 온 사이에 집에서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했습니다. 유라와 동철이 너무 어색해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때도 저는 단순히 피곤해서 그런 거라고 넘겨버렸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던 거죠. 진실을 알게 된 것은 유라가 갑자기 사라지고 한 달이 지난 후였어요. 유라가 제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편지를 읽는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유라는 편지에서 모든 것을 고백했습니다. 동철과의 관계, 그리고 임신까지.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처음에는 정말 언니를 도와주려는 마음이었다고 하지만 동철과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감정이 생겼다고.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질렀다고 썼습니다. 아이를 가진 것을 알았을 때는 정말 죽고 싶었다고. 하지만
이미 늦었다고 했어요. 저는 그 편지를 읽고 며칠 동안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뱃속에 소희에게 영향이 갈까봐 걱정되었지만 마음이 너무 아파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동철과도 제대로 대화할 수 없었습니다. 그 사람 얼굴을 보면 화가 치밀어 올랐거든요. 동철은 결국 모든 것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이혼은 할 수 없다고 했어요. 소희를 위해서라도 가정을 지켜야 한다면서 말이죠. 그리고 유라에게는 충분한 돈을 주어 외국에서 아이를 키우도록 했다고 했습니다. 그럼 지금 회사에 나타난 그 정하은이? 소희의 떨리는 목소리가 침묵을 깼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진 것이었습니다. 소희는 제 말을 듣고 나서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거실의 시계 소리만이 정적을 깨뜨리고 있었어요. 소희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고 손은 주먹을 꽉 쥔 채 떨리고 있었죠. 저는 소희의 어깨를 토닥이며 기다려 주었습니다. 이런 충격적인 사실을 받아들이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소희는 갑자기 일어나더니 거실을 이리저리 걸어 다니기 시작했어요. 마치 갇힌 새처럼 초조해하며 말입니다. 그러더니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보며 쓴웃음을 지었죠. 동철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 갑자기 너무 위선적으로 보였을 거예요. 행복한 척 웃고 있는 우리 가족의 모습이 얼마나 허상이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을 테니까요. 그럼 지금까지 저희가 살아온 이 모든 게 거짓이었다는 말씀이세요? 소희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절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거짓이라고 할 수도 없고 진실이라고 할 수도 없는 복잡한 상황이었거든요. 우리 가족은 겉으로는 평범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상처와 거짓말이 숨어 있었으니까 말입니다. 저는 소희에게 차 한 잔을 끓여주며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소희는 차도 마시지 않고 계속 서성거리기만 했어요.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더욱 아팠죠. 제가 25년 동안 숨겨온 진실이 결국 소희에게 이런 고통을 안겨주고 말았구나 싶었습니다. 며칠 후 소희는 회사에서 돌아와 더욱 어두운 표정을 지었어요. 하은이 계속해서 소희를 괴롭히고 있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은은 이제 자신의 정체를 거의 드러내놓고 소희를 도발하고 있었죠. 마치 복수라도 하려는 듯이 말입니다. 하은 입장에서는 자신을 버린 아버지와 그 가족에 대한 원망이 클 테니까요. 소희가 들려준 이야기에 따르면 하은은 점심시간마다 소희에게 다가와서 은근히 비꼬는 말들을 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성공한 사업가인지, 어머니가 얼마나 아름다운 여성인지 자랑하면서 말이에요. 그러면서 소희에게는 이런 말을 했답니다. 언니 아버지는 어떤 분이세요? 혹시 저희 아버지랑 닮은 점이 있을까요? 저는 하은의 이런 행동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분명히 유라가 하은에게 모든 것을 말해주었을 거예요. 동철과의 관계, 그리고 우리 가족에 대한 이야기까지 말입니다. 하은은 어린 시절부터 자신이 왜 아버지 없이 살아야 하는지, 왜 외국에서 외롭게 지내야 하는지 알고 있었을 테니까요. 소희의 태도가 점점 변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당황하고 상처받았던 소희가 이제는 차가운 분석력을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변호사로서의 본능이 깨어난 것 같았죠. 소희는 하은의 행동 패턴을 관찰하고 하은이 무엇을 원하는지 파악하려고 했습니다. 소희의 말에는 일리가 있었습니다. 하은이 굳이 소희가 있는 로펌에 인턴으로 들어온 것도 우연이 아닐 가능성이 높았죠. 아마도 하은은 우리 가족에 대해 많은 것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유라가 하은에게 모든 것을 말해주었을 테니까요. 자신이 왜 아버지 없이 살아야 했는지,
왜 외국에서 외롭게 지내야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말입니다. 저는 동철과도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25년 동안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거의 대화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죠. 하은의 등장으로 모든 것이 수면 위로 떠오른 것입니다. 그날 저녁 동철이 집에 돌아오자마자 저는 그를 불러 세웠습니다. 동철의 얼굴에도 피곤함과 함께 뭔가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아마도 회사에서 하은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철 씨, 우리 이야기 좀 해야겠어요. 동철은 제 표정을 보더니 무슨 일인지 알아챈 듯 했습니다. 우리는 거실에 마주 앉았죠. 25년 만에 처음으로 그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대화하는 자리였습니다. 동철은 고개를 숙인 채 제 말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는 소희가 회사에서 겪고 있는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습니다. 하은이라는 인턴이 나타나서 소희를 괴롭히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아이가 누구인지 이제 확실해졌다는 것을 말이죠. 동철은 제 이야기를 들으며 점점 얼굴이 굳어갔습니다. 동철은 한참 후에야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몇 달 전부터 유라에게서 연락이 왔다고 했어요. 하은이 한국에 와서 공부하고 싶어 한다는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동철은 그때 거절했지만 유라가 계속 연락하면서 하은의 학비와 생활비를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어떻게 했는데요? 처음에는 단호히 거절했어. 하지만 유라가 계속 연락하면서 하은이가 이미 한국에 와 있다고 하더라고. 동철의 말을 들으니 모든 것이 이해되었습니다. 하은은 분명히 계획적으로 한국에 온 것이었어요. 그리고 소희가 일하는 로펌에 인턴으로 들어간 것도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아마도 미리 조사해서 들어온 것이겠죠. 며칠 후 소희가 집에 와서 더욱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은이 이제 본격적으로 소희를 괴롭히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어요. 단순히 말로만 도발하는 것이 아니라 소희의 업무에도 방해가 되는 행동들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엄마, 그 하은이라는 사람이 제가 맡은 사건의 중요한 서류를 몰래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상대방 변호사에게 우리 전략에 대해 흘린 것 같기도 하고요. 소희의 말을 듣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 하은의 행동이 단순한 질투나 원망의 차원을 넘어선 것 같았어요. 소희의 커리어를 망치려는 의도적인 방해 행위였습니다. 이건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죠. 소희는 이제 참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변호사로서의 자존심도 상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미래까지 위협받고 있다고 느꼈을 거예요. 저는 소희에게 이 모든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함께 고민해 보자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소희의 눈빛에는 이미 결심이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차가우면서도 단호한 표정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소희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정장을 깔끔하게 차려입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는 모습을 보니 마치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 같았어요. 저는 소희에게 아침을 챙겨주면서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죠. 소희야, 오늘 무슨 특별한 일이라도 있니? 네, 엄마. 오늘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것 같아요. 소희의 대답은 간단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무거웠습니다. 저는 소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대충 짐작할 수 있었어요. 하은과의 문제를 더 이상 참고 넘어가지 않겠다는 뜻인 것 같았습니다. 그날 오후 소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평소보다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흥분이 섞여 있었습니다. 소희는 하은이 드디어 결정적인 실수를 저질렀다고 말했어요. 하은이 소희가 맡고 있는 중요한 사건의 기밀 서류를 무단으로 복사해서 상대방에게 넘겼다는 증거를 잡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소희는 며칠 전부터 하은의 행동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있었다고 했어요. 변호사로서의 직감으로 하은이 뭔가 부정한 일을 저지를 것이라고 예상했던 것이죠. 그래서 몰래 보안 카메라 영상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고 결국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하은은 자신이 들킨 줄도 모르고 계속해서 소희를 도발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그날 점심시간에는 소희에게 이런 말까지 했다고 해요. 언니, 변호사라는 직업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실수 한 번이면 모든 게 끝나잖아요. 하은의 이런 말을 들은 순간 소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하은이 자신의 커리어를 망치려는 의도가 명확했기 때문이에요. 소희는 즉시 상급자에게 하은의 부정행위에 대해 신고했고 증거 자료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로펌 내부는 순식간에 발칵 뒤집혔다고 해요. 인턴이 기밀 정보를 유출한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였거든요. 하은은 즉시 조사를 받게 되었고 소희가 제출한 증거들이 하나하나 확인되었습니다. 보안 카메라 영상에는 하은이 몰래 서류를 복사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하은은 처음에는 발뺌을 했지만 증거가 명확하자 결국 모든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은의 태도는 뻔뻔했다고 해요. 마치 자신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는 듯이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소희에게 화를 내면서 자신을 함정에 빠뜨렸다고 주장했다고 하더군요. 소희는 그 과정에서 하은의 이력을 더 자세히 조사해 보기로 했습니다. 변호사로서의 직업 정신이 발동한 것이죠.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하은의 대학 졸업장과 성적표에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소희가 하은의 이력을 조사한 결과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하은이 제출한 대학 졸업장에는 명백한 위조의 흔적이 있었거든요. 성적표 역시 조작된 것이 분명했어요. 소희는 변호사로서 이런 증거들을 수집하고 분석하는데 능숙했죠. 하은이 자신의 학력을 속이고 로펌에 들어왔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저는 소희의 이야기를 들으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한편으로는 하은이 안쓰럽기도 했어요. 아무리 원망스럽다고 해도 결국 어른들의 잘못으로 인해 상처받은 아이였으니까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하은이 소희에게 저지른 일들을 생각하면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자신의 아픔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는 것은 옳지 않았거든요. 소희는 하은의 모든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를 정리해서 로펌 대표에게 제출했습니다. 기밀 정보 유출뿐만 아니라 학력 위조까지 더해지자 하은의 상황은 돌이킬 수 없게 되었어요. 로펌에서는 즉시 하은을 해고했고 법적 조치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했죠. 더 나아가 변호사 시험 응시 자격에도 문제가 생길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유라가 갑자기 저희 집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25년 만에 보는 유라의 모습은 많이 변해 있었어요. 예전의 아름다운 모습은 사라지고 초췌하고 지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교활한 눈빛은 그대로였어요. 유라는 현관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순간 저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어요. 분노와 동정이 동시에 밀려왔거든요. 유라는 눈물을 흘리며 저에게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25년 전 그때처럼 말이죠. 언니, 제발 하은이만은 살려주세요. 그 아이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저는 유라의 말을 들으며 씁쓸한 웃음이 나왔어요. 아무 잘못이 없다고요? 하은이 소희에게 저지른 일들을 생각하면 절대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더욱이 학력까지 위조해서 로펌에 들어온 것은 명백한 범죄 행위였어요. 유라는 여전히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유라는 계속해서 제게 용서를 빌었어요. 자신이 저지른 잘못은 인정하지만 하은만은 살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하은이 어릴 때부터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얼마나 컸는지를 하소연했어요. 하지만 그런 사연이 하은의 잘못을 정당화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유라에게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제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고, 하은이 저지른 일들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이죠. 유라는 제 말을 듣고 더욱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미 25년 동안 충분히 참았거든요. 소희도 유라를 보더니 차가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유라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이모, 지금까지 저희 가족이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아세요? 엄마가 얼마나 아파하셨는지 아시나요? 유라는 소희의 말에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자신이 저지른 일의 무게를 이제서야 깨달았을 거예요.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죠. 하은의 운명은 이미 정해진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하은의 몰락은 생각보다 빨랐습니다. 로펌에서 해고된 것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소희가 제출한 증거들이 언론에까지 알려지면서 하은의 학력 위조 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변호사를 꿈꾸던 인턴이 학력을 위조했다는 사실은 법조계에 충격을 주었거든요. 하은은 순식간에 사회적으로 매장되었습니다. 하은이 다니던 대학에서도 즉시 조사에 착수했어요. 졸업장과 성적표가 위조된 것이 확인되자 대학 측은 하은의 모든 학적을 무효화했습니다. 변호사 시험 응시 자격도 영구히 박탈되었죠. 하은이 그토록 원하던 변호사의 꿈은 완전히 산산조각이 난 것입니다. 저는 뉴스에서 하은의 소식을 접하며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소희가 당한 일들을 생각하면 당연한 결과라고 여겨졌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한 젊은이의 인생이 완전히 망가지는 것을 보는 것이 마음 아프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것은 하은 스스로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성공하려 했던 대가였죠. 며칠 후 하은이 공개 사과 기자회견을 열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텔레비전 뉴스에서 하은의 모습을 보니 완전히 초췌해져 있었어요. 예전에 소희를 괴롭히던 그 도도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하은은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했어요. 하지만 그 사과가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인지는 의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은이 직접 저희 집으로 찾아온 것이에요. 현관문을 열어보니 하은이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자신감 넘치던 모습은 사라지고 절망에 빠진 모습이었습니다. 하은은 눈물을 흘리며 제게 말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잘못했는지 이제야 깨달았다고, 소희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하은의 말을 쉽게 믿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보여준 행동들을 생각하면 이것도 또 다른 연기일 수 있었거든요. 소희가 집에 돌아왔을 때 하은은 여전히 현관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소희는 하은을 보더니 차가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 하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하은 씨, 이제 와서 사과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될까요? 하은은 소희의 말에 더욱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소희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변호사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하은이 저지른 일들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계획적인 범죄 행위였거든요. 결국 하은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학력도, 꿈도, 미래도 모두 잃어버렸어요. 유라 역시 딸의 몰락을 지켜보며 깊은 절망에 빠졌을 것입니다. 25년 전 자신이 저지른 죄가 결국 딸에게까지 대물림된 것이죠.
저는 이제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소희는 여전히 로펌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우리 모녀는 이 모든 시련을 통해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진실은 언젠가는 밝혀지게 마련이고 잘못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소희가 어느 날 저에게 말했습니다. 엄마처럼 살지는 않겠지만 엄마가 살았던 방식은 옳았다고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지난 25년의 세월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음 이야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